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이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62살이고 작은 국밥집을 30년 넘게 운영하다 얼마 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허리는 망가지고 무릎도 성한 데가 없지만 그렇게 모은 돈과 가게를 팔아받은 돈을 합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아들 준호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올해 7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준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지 3년, 준호가 드디어 새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여자친구 유진이에요. 28살이라던 유진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손수 싸온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국밥집 오래 하셔서 허리 많이 안 좋으시다고.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좋은 파스 있어서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준호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좋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유진이도 일 잘하고 있고 저도 회사 다니니까? 준호는 제법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유진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오래 서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뭐 하겠니? 준호 오빠 말 들으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대요.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유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아들 잘 키우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준호 오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유진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유진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자 민준이와도 잘 놀아주고 제게도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제가 잠깐 들를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30분도 안 돼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게 정리하고 집 사실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모은 돈이랑 가게 판 돈 합쳐서 집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통장 맞죠?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내역 보면 작년 8월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8월에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잘못 본 거야. 내가 그런 돈 쓴 적 없어? 아버지 여기 찍혀 있잖아요. 거래 내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준호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날짜도 작년 8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그런 돈 쓴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 혹시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숨기다니 무슨 소리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언제 내 돈 건드린 적 있니? 내가 내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집 살 때도 제대로 된 금액을 안 말씀하시고 이렇게 몰래 돈을 빼돌리시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고 언제 돈을 빼돌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그런 적 없어. 아버지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준호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고 여자는 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버지, 이거 작년 여름에 찍은 거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합성 아니니? 나는 이런 사진 찍은 적 없어. 아버지 합성이면 제가 왜 이걸 가져오겠어요? 유진이가 우연히 본 거예요. 아버지 핸드폰에서. 내 핸드폰에서?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준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믿어요? 준호야, 아버지 말 좀 믿어줘. 이건 누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요? 누가요? 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일단 저 가볼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준호야, 잠깐만.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생각 좀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제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거짓 증거 몇 개 때문에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걸, 밤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일만 하느라 아들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게 잘못인가? 그래서 아들이 날 이렇게 쉽게 의심하는 건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준호한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제가 쓴 돈도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8월 15일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 거래는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된 거예요. 인터넷 뱅킹이요? 저는 인터넷 뱅킹 쓸 줄도 몰라요. 그럼 누가 손님 계좌를 사용한 걸 수도 있는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생일로 해놨습니다. 누군가 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 이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자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민준아. 오늘 유치원 안 갔니?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 할아버지, 저 어제 유진 이모랑 슈퍼 갔을 때 재미있는 거 봤어요. 뭘 봤는데? 유진 이모가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다른 아줌마 얼굴이랑 막 맞춰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요. 저는 민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진을 맞춰본다고? 네. 할아버지 얼굴이랑 아줌마 얼굴이랑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있었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민준이는 손으로 동작을 흉내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진 합성? 누군가 제 사진을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 박 사장은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태수 씨, 웬일이야? 요즘 잘 안 보이더니. 박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혹시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젊은 여자랑 꼬마 애 온 거 기억나세요? 제 며느리 될 사람이랑 손자예요. 아, 그래, 기억나지. 애가 참 예쁘더라고. 그날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상부터 좀 보여주세요. 박 사장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유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슈퍼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과자 코너에서 민준이에게 과자를 고르게 한 뒤 구석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유진은 제 사진과 다른 여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태수 씨,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박 사장님, 이 영상 좀 저장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USB 있으면 가져와. 저는 집에 가서 USB를 가져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준호야, 중요한 얘기야. 내가 보여준 그 사진이랑 통장 내역 말이야. 아버지가 증거를 찾았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요? 직접 와서 봐. 그리고 유진이도 같이 데리고 와. 유진이를 왜요? 그냥 같이 오라고 해. 다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1시간 뒤에 유진과 함께 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거 좀 봐. 화면에는 슈퍼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진이 제 사진을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재미로 사진 편집 프로그램 써본 거예요. 재미로?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진 편집 배우고 있어서 연습 삼아 해본 거예요. 저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통장 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누가 한 거지?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준호는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한 거 맞지?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유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빚이 있어요. 카드값이랑 대출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유진아, 나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야. 내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범죄고 사진을 조작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도 범죄야.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내 아들이 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했잖아. 준호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 가. 나는 더 이상 너를 볼 수가 없어. 유진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실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통장 거래 내역도 본인이 동의한 거라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셔야 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분명 유진이 잘못한 건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제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입니다. 이틀 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생각인데 말이야. 집을 내 이름으로 넘기려고 해. 예? 아버지 갑자기 왜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등기 넘기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버지, 그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이 적기야. 그리고 내 결혼 자금도 좀 보태줄 생각이야.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준호는 의아해 하면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래? 아버지랑 다시 얘기하고 싶대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기를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만나보지 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이틀 뒤 유진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 씨, 내가 왜 너한테 기회를 줘야 하지?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빚도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아버지한테 피해 안 드릴게요.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사실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해. 다음 주에 집을 준호 이름으로 넘길 거야. 그리고 남은 돈도 준호한테 줄 생각이고. 유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준호 오빠한테는 정말 잘해주시네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그리고 결혼 자금도 2천만 원 정도 보태줄 생각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도 준호 오빠 잘 모실게요. 유진은 그날 이후로 다시 주말마다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노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동네 경로당에 들러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유진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유진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유진이 계속 사과하고 찾아오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빚도 갚으려고 알바 2개를 시작했대요. 그래? 다행이네. 아버지, 유진이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책임지고 잘 지켜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유진을 믿는 척해야 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책임진다면 아버지도 믿어볼게.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 씨, 무슨 일인데? 유진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가 또 제 집 근처에 나타날 것 같은데 CCTV 좀 계속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나 보네? 예,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신경 써서 볼게.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등기소 가서 집 명의를 준호한테 넘길 거야.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미리 정리해야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우리 준호가 효자라서 걱정 없어. 저는 일부러 준호 결혼 자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결혼 자금도 2천만 원 정도 보태줄 거야. 그 정도면 전세 보증금 보태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 대화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퍼졌습니다. 유진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 유진이 또 왔어. 슈퍼 앞에서 한참 동안 전화 통화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 통화 내용은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뭔가 급한 것처럼 보였어. 알겠습니다. 영상 저장 좀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저는 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어디서 만나는데? 집 근처 카페요.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 가자. 저는 준호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유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리려고요. 제가 밑갚기 시작했어요. 이게 증명 서류예요. 서류를 보니 카드 대금 일부를 갚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중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유진 씨 수고했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호 오빠한테 집이랑 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저도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름을 같이 올린다고? 네, 저랑 준호 오빠가 곧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가족이 되는 거니까 미리 제 이름도 같이 넣어주시면 나중에 절차가 편할 것 같아서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좀 이상한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내 이름을 넣어? 오빠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미리 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저는 유진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 왜 그렇게 급하게 이름을 올리고 싶은 거지?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절차상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유진 씨, 솔직하게 말해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제 채권자들이 자꾸 연락을 해요. 빚을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준호 오빠랑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재산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거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야?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 좀 해봐.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채권자들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이러다가 일자리도 잃을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 미안하지만 내 재산에 내 이름을 올려줄 수는 없어. 준호하고 결혼한 뒤에 준호가 알아서 할 문제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나도 내 재산을 지켜야 해.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유진이랑 어떻게 할 건지는 내가 결정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유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재산 이전 이야기에 그렇게 급하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빚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있어? 유진이 노리는 게 집이나 현금만은 아닐 거야. 저는 제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집, 저축, 그리고 보험.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보험? 저는 서둘러 서랍을 뒤져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유진이가 보험에 손댔는지. 저는 일부러 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재산 이전 이야기를 퍼뜨린 진짜 이유는 유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보험 계약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곧 재산 정리를 할 예정이라서요. 네, 고객님.
성함이랑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보험금 수령인을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달 전에 수령인이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뭐라고요? 누구로요? 김유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건 제가 변경한 게 아닌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고객님, 이건 본인 확인 후 처리된 건데요. 혹시 대리인이 하신 건 아니신가요? 대리인? 저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무단 변경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보험 서류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제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것입니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집에 와봐. 급한 일이야. 준호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보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봐. 내 보험금 수령인이 유진이로 바뀌어 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이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건 단순히 빚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유진이가 뭔가 더 큰 걸 노리고 있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유진이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준호야, 너 잘못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사실 아버지가 일부러 재산 이전 이야기를 퍼뜨린 거야. 예? 일부러요? 응. 유진이가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미끼를 던진 거지. 그래서 유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했어. 그리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험사에도 전화한 거고.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였어요? 계획까진 아니고 의심은 했지. 유진이가 빚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았거든. 그래서 함정을 판 거야. 준호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지. 다음 날 저는 박 사장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보험 서류 위조, 통장 무단 사용, 사진 조작까지. 손님,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랑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징역 2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이 유진을 소환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제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제가 죽으면 보험금 3억 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유진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더 끔찍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인터넷에서 노인 사고사 위장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다행히 미리 알아차려서 막을 수 있었어?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데려온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유진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사기죄, 문서 위조죄, 살인 예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하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벌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유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준호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났어?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당분간 연애는 안 할래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박 사장과 동네 슈퍼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태수 씨 고생 많았어. 다 잘 해결됐지? 예,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앞으로 조심해.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 이모는 언제 와요? 민준아, 유진 이모는 이제 안 와? 왜요? 이모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켜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들의 첫사랑도 가족의 평온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켜냈습니다. 제 가족과 제가 쌓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저와 준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이야. 같이 먹을까? 제가 국수 삶아드릴게요. 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유치원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소풍 갔어요. 그래? 어디 갔는데? 공원이요. 거기서 도토리도 주웠어요.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도토리 몇 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국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우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왜 유진이한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국수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저는 유진이가 착하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믿었어요. 유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마음이 어떤지는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조작된 증거 몇 개만 보고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아버지,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아버지도 미안해.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가 너한테 사람 보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자랄 때 아버지가 너무 일만 하느라 신경을 못 써줬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민준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다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제 목숨까지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유진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았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어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 여자 결국 감옥 갔다며? 잘 됐어. 그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지. 네, 징역 5년 받았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 앞으로 조심해야 돼. 요즘 세상에 나쁜 사람 정말 많아. 네, 알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너무 상심하지 마. 내 아들은 착한 애야. 조금 철이 없었을 뿐이지 나쁜 애는 아니야.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박 사장이 슈퍼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 잠깐만. 네, 사장님. 이거 좀 봐. 신문에 내 얘기 나왔어. 박 사장이 건넨 지역 신문에는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조작과 사기로 노인 재산 노린 30대 여성 징역형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유진의 범행 수법과 재판 결과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씨의 사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 씨, 잘했어. 내가 용기 내서 신고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조심할 수 있게 됐잖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울 때만 해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고 결국 유진을 처벌받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게, 제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한 달 뒤 준호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월급도 올라서 아버지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아버지는 연금 받으니까. 내가 잘 모아서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당분간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민준이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지. 민준이도 좋아할 거야. 그해 가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겉으로는 착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재산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태수 씨, 그럼 자식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조심하셔야 해요.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착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자식 배우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재산도 제 가족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민준이가 제 품으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추웠지? 어서 들어와. 준호도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준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뒤로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겠다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